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광명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진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비욘디 방송에서 이제 3대 실명질환을 안저검사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마음만큼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안저검사라는 것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 안저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3대 실명질환을 이제 빠르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안저검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저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 건강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안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보는 것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자극을 인지해서 우리가 시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라고 하는 것은 눈의 안쪽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진처럼 보는 것처럼 눈 안에 있는 망막이나 그리고 망막 혈관 그리고 시신경 유두 그리고 맥락막 같은 것들 종합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안저 사진을 볼 수 있고, 옆에서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는 지금 사진과 같이 안구의 단면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안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안저 사진을 보시면 안저를 통해서 망막 동맥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시신경 유두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황반, 조금 어둡게 보이는 이 부분을 저희가 황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망막 정맥 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저 검사가 정상이라고 보면 이제 시력도 정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저 촬영을 우리가 안과에 오시면 흔히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안과에서 하는 안저 검사는 산동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산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에 약을 넣어서 이제 동공을 좀 키워가지고 우리가 눈안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인데, 다만 이제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눈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검사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산동을 한번 하게 되면 6시간 정도는 이제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좀 침침하게 보여서 어떤 경우에서는 좀 운전이 위험해서 저희가 운전을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저 촬영은 장비가 많이 발전됨으로써 이제 산동을 하지 않고도 무산동으로도 가능하며, 또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안저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신경에 있는 조직들에서 황반이나 아니면 망막 혈관 등이나 아니면 시신경 유두의 이상 등을 확인해서 우리가 안과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안저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신경 조직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안저 검사를 통해서 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이나 당뇨 망막증,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보면은 안압 검사나 안저 촬영 검사를 함께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안과 질환은 황반 변성이라든지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그리고 망막 변성, 변성 근시, 그리고 망막 박리 등과 같은 질환들을 우리가 안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3대 실명 질환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사실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살지 못하는 후진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 안과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실명질환인 것이 가장 흔한 백내장이고, 그 다음은 녹내장, 황반변성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잘 살게 돼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선진국에 한해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실명하는 질환의 절반은 황반변성이고 약 20% 정도가 녹내장, 그리고 약 17% 정도가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 눈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실명 질환 유병률을 보면 이제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이 가장 크게 되어 있는데, 이제 주요한
질환 유병률을 봤었을 때 황반변성은 약 13.4%, 당뇨 망막병증은 18.7%, 녹내장은 약 4.3%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황반변성의 확률이 70세 이상에서는 약 3명당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내장도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진행률이 40대에 비해서는 한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도 5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약 2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보았었을 때, 이제 황반변성 유병률은 인구 10,000명당 39명에서 2019년에는 5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눈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해서 이게 발견도 늦는 경우도 많고, 또 인식이 낮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 극히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본인의 질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었을 때, 황반변성 환자는 3.5%만 알고 있었고,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25.8%로만 알고 있는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서 당뇨 합병증 검사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물어봤었을 때 약 23.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만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 3명 정도는 제대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3가지 질환 중에 황반변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비욘디 채널에서도 황반변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우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황반변성은 사실 연령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 생긴다는 게 제일 많고, 그래서 눈 안쪽에 이제 중심부에 위치한 이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시세포가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략 7-80%의 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황반의 변성이 생겼었을 때 시력 장애가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중심이 잘 안 보이는 중심암점, 그리고 선이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이 그림과 같이 왼쪽에 있는 정상 황반은 이제 우리가 망막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OCT 검사에서 망막이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황반 변성의 경우는 가운데도 좀 변형이 좀 생겼고, 실제 단층 촬영 검사에서도 망막 밑에 물이 차 있거나 출혈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심 시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들이 보는 것이 어떠냐, 점점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얼굴이 점점 잘 안 보이더니 결국에는 시커멓게 안 보이게 되고, 이 바둑판과 같은 격자 변성도 마찬가지로 좀 찌글찌글하게 보이면서 변형이 심하게 생기는 것이 이 황반 변성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황반 변성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약 1.5배 정도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실제로 지금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의 황반변성 유병률은 이제 초기 황반변성의 경우는 약 6%, 후기 황반변성의 그의 10분의 1인 0.6%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초기 황반변성은 사실은 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시지만, 그래도 초기에서 후기로 진행될 확률이 약 15%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 안과 검사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후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시력의 저하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것으로 잘 치료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시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잘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성은 이제 말 그대로 말라 있다, 그러니까 비산출성이라고 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두르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르젠은 노화로 인해서 망막 밑에 노폐물이 쌓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초기 황반변성의 소견에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출혈이나 아니면 흉터가 남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망막 밑에 출혈이 터지는 경우에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시력이 저하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이제 망막 시신경의 위축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는 흉터가 남아서 시력의 개선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삼출성, 건성 황반 변성은 대부분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삼출성, 습성 황반 변성은 시력 여유가 매우 나쁜 편으로 치료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마지막 사진처럼 이렇게 실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처럼 습성 황반 변성이 발생했었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한다면 정상 망막처럼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안과에 빨리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인 나이가 드는 고령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종, 주로 이제 황인종에서도 잘생기고 백인에서도 잘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황반 변성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타입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이 세 가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뭐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식이 섭취,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조절, 비만, 그리고 자외선을 막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담배 같은 경우는 황반 변성의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평소 제가 영양제를 좀 많이 권해드린 편인데, 이런 영양제들을 잘 복용했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콜레스테롤 조절, 그리고 비만, 그리고 햇빛에 대해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자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TV나 광고를 통해서 뭐 루테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런 황반 변성을 관리하기 위한 영양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영양제이고, 이 영양제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 그리고 아연, 구리 등이 포함된 공식을 이제 첫 번째 그 RS 포뮬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용했었을 때 초기 황반 변성에서 후기 황반 변성으로 진행되는 확률을 많이 3배가량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담배를 피시는 사람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베타카로틴이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바뀐 것이 지금의 RS 포뮬러 2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인 거고, 이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영양제 공식은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루테인 지아잔틴 포함된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고에서 많이 홍보되는 것은 루테인이 포함된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두 개를 어떤 걸 드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황반 변성 환자분들께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생긴 안내문을 하나 드리면서 집에서 이제 한눈씩 이렇게 가려서 보면서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빨리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우리가 빠르게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황반 변성의 치료로는 최근에 이제 많은 주사제들이 개발됨으로써 주사제들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런 주사제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했었으나, 최근에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이제 당뇨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 혈관 합병증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는 눈에 있는 혈관이 가장 가늘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합병증이 눈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이라고 하는 파이프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파이프인 혈관 벽에 피 딱지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터지다 보니까 또 나쁜 혈관들이 신생 혈관들이 발생하는 것들로 인해서 황반이 부종이 생기거나 유리체 출혈이 생기거나 견인성 망막박리들이 발생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안저 사진에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당뇨 망막병증 환자 사진에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미세한 출혈점들, 노란색으로 보이는 삼출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쁜 혈관들이 또 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크게 증식성과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나눌 수 있고,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쁜 혈관이 신생혈관이 자라지 않는 것을 비증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진을 통해서 봤었을 때 앉아 사진만 검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이분은 당뇨가 꽤 진행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초유물이나 출혈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이 화살표처럼 나쁜 신생혈관이 자라서 증식을 하게 되고, 이런 증식한 혈관들에 의해서 증식막이 자라게 되면 마지막 그림처럼 망막이 다 뜯어지는 견인성 망막 박리가 발생하게 되어 환자분들이 실명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황반부종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망막 단층 촬영이 이제 황반부가 이렇게 평평하게 보여야 되지만 당뇨가 심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황반이 부어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환자분은 시력 저하를 느끼면서 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에서 안저검사 시 당뇨 망막병증이 발견되는 환자는 40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약 15%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역학조사에 따르면 당뇨가 7년 이상인 환자들에서는 50% 정도에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고, 17년 이상 정도 되면 90%에서 당뇨 환자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혈당 조절인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이런 눈에 생기는 당뇨 합병증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일어나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합병증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 망막병증 환자는 전체 당뇨 환자의 약 60%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는 심각한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을 초래할 수 있는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있고, 이런 경우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1, 2년 이내에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중 10명 중 1명 정도는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나 당뇨성 황반부종으로 실명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없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의 실명의 확률이 4에서 8%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약 1%의 환자만이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하고 조기 치료하게 되면 당뇨로 인한 실명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정확하게는 치료가 아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있는 한 당뇨 망막병증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께서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황반이 부는 경우에는 이런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반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인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출혈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견인이 된 망막을 원래 모양대로 고쳐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반부종의 치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눈에다가 주사를 찌르게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눈에 치료해야 된다고 하시면 무섭다, 아플 것 같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쓰는 바늘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다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게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당뇨 황반부종을 감소시켜서 사진처럼 정상적인 황반의 모양을 만들고 시력 또한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혈관 조형 검사라고 그래서 혈관에다가 조영제를 쏴서 나쁜 혈관들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레이저를 통해서 잘 치료하게 되면 지금처럼 밝게 보이는 신생 혈관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견인성
망막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 수술을 잘 하게 된다면 시력도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안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가장 중요한 황반이 한번 손상되면 시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을 쟀었을 때 0.1 이하의 시력이면 법적인 실명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하게 된다면 전체 환자의 85%에서는 0.5 이상의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적절히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로 경과로 관찰을 하고 있고 심한 분들의 경우에서는 약 한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하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실명 질환 중에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6,400만 명 정도의 녹내장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에서는 약 4% 정도에서 녹내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 질환이 증가함으로써 녹내장 환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약 4.9%에서 4.7% 정도에서 녹내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40대가 지나고서부터는 안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40대가 넘어갈 때 녹내장의 유병률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40대가 넘었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녹내장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최근에는 이제 고도근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 환자들에서도 녹내장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시가 심한 사람들에게서도 안저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녹내장의 위험 인자는 크게 고령도 있고 안압이 높은 사람이 있고 고도근시 그리고 직계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녹내장이 일반인에 비해서 좀 더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내장의 증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남산타워가 보이실 텐데 녹내장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시야가 좁아짐으로써 주변이 보이지 않고 가운데만 보이는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갑자기 안압이 상승하면서 구토하고 두통이 생기고 충혈이 생기며 심각한 시력 저하가 생기는 것을 급성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예방과 관리를 보시면 근본적인 예방 방법은 없고 우리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해서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안저 검사가 필요하며 녹내장 위험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이 있다거나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검진이 꼭 필요하고 건강한 식습관,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식습관이 중요할 것이며 금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 이제 녹내장의 유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이 좋고 눈에 압력을 올릴 수 있는 자세, 예를 들면 물구나무서기, 윗몸을 일으키기, 엎드린 자세, 그리고 심하게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하면 안압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커피를 많이 복용하시거나 또 감정에 동요나 흥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안압이 증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고 또 눈의 통증, 충혈, 시야가 이상해진다는 증상이 느껴지시면 안과에서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녹내장의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녹내장이 진단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첫 번째는 안압을 낮추는 겁니다. 안압이 상승하게 되면 눈 안에 이제 시신경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압을 낮춤으로써 이제 시신경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첫 번째 치료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안약으로 사용합니다. 안약을 점안함으로써 안약을 떨어뜨리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려고 안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눈 건강을 위한 제언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3대 실명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병들에 대해서는 이미 치료 방법들이 잘 정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단만 제대로 된다면 치료를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과 다르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고 또한 의료 형평성이나 보건적인 건강보장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희 안과 학회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 안저 검사의 국가 검진을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정책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한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검사하시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에 이제 안저 검사를 같이 넣게 된다면 어쩌면 눈 건강을 조금 더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안과 의사들이 그에 따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유병률이 약 5% 이상인 질환이 되었고 이에 대한 조기 검진이 보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또한 지금은 이제 안과가 전국에 한 1,500개, 600개 정도가 있는데 모든 안과의원에서는 안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저 촬영 같은 경우 실제로 검사를 해보셨을 때 검사비가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환자 부담금이 약 5,000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부담하셨을 때 우리가 위해 없이 쉽게 눈 건강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에서 방문하셔서 시력 검사도 하시고 안압도 측정해 보시고 안저 검사도 해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니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혜니님 질문은 이제 라섹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레이저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안저 검사가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예전부터 양눈의 시력 차이가 큰데 다시 수술하는 게 좋을지 어두울 때 특히 안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라섹 수술을 하셨다면 이제 아마 근시가 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시가 있는 분들은 특징이 좀 망막이 좀 얇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눈의 안구 자체가 큰데 이제 안구는 사실 이제 흰자는 그 섬유질이 많아 잘 늘어나는데 그 안에 붙어 있는 망막은 잘 늘어나지 않고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얇아진 망막은 아무래도 잘 찢어지고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망막 열공이나 망막에 구멍이 잘 생겨서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니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마 주변부의 망막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동 검사를 통해서 망막의 주변부까지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라섹 수술을 한 것도 좀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근시 퇴행이 발생했을 텐데 사실 라식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각막 두께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다시 원하는 경우에는 한번 안과를 방문하셔서 그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서연 님이신데 광각 안저 검사와 안저 검사가 다른 건지요? 그리고 현재 눈에 핏줄이 터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해당 검사를 봐도 될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저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저의 가운데 황반과 시신경 유두가 포함된 가운데만을 촬영하는 경우가 일반 안저 검사고 최근에는 이제 안과 검사 장비가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더 넓은 범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광각 안저 검사는 망막 주변부까지도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시게 된다면 사실은 더 넓은 범위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아까 이혜니님의 질문과 같이 망막 주변부 변성까지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검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눈에 실핏줄 터진 것은 이제 뭐 결막과 출혈과 같은 병 때문에 생겼을 텐데 뭐 그런 경우라도 안저 검사를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민님 질문이신데 그 망막 열공 시술을 받았는데 망막 박리 외에 조심해야 할 안 질환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망막 열공 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말씀 앞에 분들처럼 망막이 찢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망막이 찢어지고 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더 방치하게 되면 넓어지면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망막 박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아마 예방하는 차원의 치료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망막 열공 시술 받은 경우에는 망막 박리는 물론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
뭐 그 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근시가 있다면 근시로 인한 황반 변성이라든지 아니면 근시로 인한 망막 변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을 것 같아서 오미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SH 리님 질문이신데 노안에 루테인 효과가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레즈 포뮬라라고 하는 그 영양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분들에만 해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한테만 루테인 효과가 있고 사실은 노안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젊으시고 영양 섭취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신다면 사실 건강하신 분들은 루테인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타민 정도로 복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연두고고님이신데 10년 전 시신경염으로 한쪽 시력이 잃었는데 반대쪽 뇌 생길 수가 있나요? 원인은 못 찾았어요.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40대라 시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시신경염도 굉장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시신경염 같은 경우 생긴 원인이 뭔가 혈관의 문제, 시신경 주변을 다니는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나 균 감염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다고 하시면 사실은 반대편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는 10명 중에서 한 0.5에서 1명 정도는 반대편에 시신경염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선생님이 딱 아셔야 될 것은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 아니면 색깔이 갑자기 잘 안 보인다. 우리가 시신경염 발생하게 되면 색깔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파랗게 보이던 것들이 지금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 아니면 시야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증상이 생기시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시면 그래도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마 지금은 이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시고 한쪽 눈만으로 생활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지체 없이 안과 진료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문은희님이신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눈이 더 침침하고 잘 안 보이신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안과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백내장 수술하시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기에 수술하고 나면은 좋아질 것이 잘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본인 눈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눈 안에는 수정체라고 하는 영어로는 렌즈라고 합니다. 수정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수정체에 혼탁이 생긴 것을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시면 이제 수정체가 60년, 70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명하지 못하고 뿌옇게 혼탁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 식사하기도 어렵고 멀리서 오는 버스가 안 보이고 TV가 잘 안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권해드려서 이제 깨끗하게 수정체 혼탁을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어서 잘 보이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눈도 건조해지고 또 이물감도 좀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빛 번짐도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술은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수술 이후에 좀 더 침침하시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되셨으면 건조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좀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아까 무민님 다시 질문 주셨는데 눈꺼풀 세척이 안구 건강에 도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 눈꺼풀 세척하는 제품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걸 써봤는데 좀 눈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고 일본에서 나오는 안약이나 이런 제품들은 좀 눈을 화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은 이거는 눈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좀 눈을 시원하게 해줘서 좀 청량하게 느껴지는 느낌 정도를 주는 거지. 눈꺼풀 세척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눈물층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이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좀 충분히 잠을 자고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따뜻한 눈찜질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영도님 질문이신데요. 선글라스 착용이 눈 건강에 중요하군요. 생활화가 안 돼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 선글라스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선글라스는 사실 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 바르듯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선글라스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께 선글라스 끼시면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건방져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선글라스는 이제 처음 개발된 것도 이제 파일럿들의 하늘이 올라갔었을 때 구름이 없어서 햇빛에 직접 쬐게 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정확히 패션은 아니고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눈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선글라스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최근에 이제 안경점에서는 선글라스가 아니더라도 눈에 이제 자외선을 뭐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이나 아니면 옅은 색깔이 들어간 변색 렌즈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물론 여름은 햇빛이 강하고 자외선 양이 많기 때문에 꼭 쓰시는 거 좋지만 겨울에도 저는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금기님이신데, 만 68세 남자인데 건성 황반변성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받은 지 1년 됐는데 갑자기 한쪽이 뿌옇게 보이면서 비문증이 생겨서 검사해보니 포도막염이라는 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포도막염은 조금 다른 질환이긴 한데 이거는 포도막염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면역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포도막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생기는 포도막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은 사실은 위험한 질환이 맞습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이 병도 이제 흔치 않게는 실명할 수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안과에서 진단을 잘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태호님이신데, 어머니께서 당뇨병으로 여러 번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당뇨병에 의한 백내장은 수술에도 재발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백내장 수술은 한 번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는 수술은 아닐 것인데 아마 뭐 다른 치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의한 백내장 자체가 당뇨에 의해서 백내장이 좀 더 잘 생기게 되어 있고, 수술을 한번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을 잘 하시는 것도 백내장을 이제 진행을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초록초록님이신데요. 비문증이 있어서 망막 검사했는데 검은 점 같은 게 색이 보인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이유는 그 눈 안에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젤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런 유리체가 이제 망막과 떨어져 나왔었을 때 보이는 것이 비문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거미줄, 어떤 실타래, 뭐 번쩍번쩍거리는 광시증, 다양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저는 비문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마 유리체의 조각이 3가지 정도 보인다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되게 시력에 저하를 미치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점 같은 것들이 3개가 아니라 뭐 한 30개, 40개씩 많이 보이고, 그런 점 같은 것들이 뭐 한 며칠 동안 계속 보인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망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고고님이신데, 안저 검사를 하면 녹내장, 백내장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은 안저 검사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저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녹내장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시신경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녹내장이 발생하면 시신경의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런 두께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녹내장이 또 진행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는데 시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저 검사는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야 한다. 질환을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안과 의사들도 많은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AI를 통해서 안저 검사 판독을 하는 또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를 하고 안저 검사에서 AI 검사를 돌리게 되면 AI가 이 환자분은 녹내장이 몇 퍼센트 의심되고 황반변성이 의심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저 검사만 우리가 정확하게 제때 하셔도 많은 부분들은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님 질문이신데, 최근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나서 멍도 들고 시야가 약간 하얗게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시신경에 좀 진탕이 생길 수도 있는데, 뇌진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이제 약간 좀 어지럽거나 이런 혼란 증상이 발생하는 뇌진탕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들은 충격을 받으면 부풀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진탕도 뇌 신경세포가 부풀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눈도 망막 진탕이라고 해서 망막이 충격을 받으면 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야가 좀 하얗게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 가셔가지고 좀 광각 안저 촬영 넓게 산동을 해서 검사해 보시면 실제로 망막 진탕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망막 진탕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주 이내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삐뽀삐님 질문이신데, 남편이 중심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가끔 주사 치료 받고 안 받고 그러고 있고, 이것이 황반변성이랑 비슷한 건지 떨어진 치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중심성 망막병증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망막에 물이 차는 병인데, 황반변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40대, 50대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남성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뭐 좀 술도 좀 드시고 하시면 잘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잘 쉬시고 눈도 좀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중심성 망막병증은 한 70% 정도에서는 그냥 자연히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쉬고 스트레스만 줄여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30% 정도에서는 자꾸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재발하는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떨어진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빨리 발생했었을 때 진단돼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시신경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되지만, 이게 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플남 질문이신데요. 안압 검사했었을 때 안압이 높다면 수술이 최선 선택인지, 안압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안압을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는 안약을 쓰는 방법입니다. 요즘엔 저만제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안약을 쓰게 돼서 우리가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도 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시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녹내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이 넘지 않는 선에서 안압을 잘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을우체국님께서는 이제 1999년 라식 수술 받았고 당뇨 질환도 있고 노안이 오는데 노안 수술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라식 수술 받으셨어도 뭐 백내장 수술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노안 수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제 백내장 수술하실 때 백내장 수술하시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수술을 아마 얘기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으신데, 당뇨 질환이 있으신데 당뇨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노안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뇨합병증이 발생한 분들에는 망막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노안수를 받게 되면 어쩌면 더 불편하실 수 있어서, 수술을 받으실 때는 어쨌든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하셔서 선생님이 가장 좋은 렌즈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카타리나님 질문이신데, 캐나다 살고 있으시고 황반변성 초기고 6개월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레즈2 포뮬러 쓰고 있는데 하루에 2알씩 먹는데 다른 치료 방법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항반변성 초기면 사실은 지금 영양제 복용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복용하시면서 6개월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자, 암슬러드 격자라고 하는데, 그 격자를 봤었을 때 이제 찌그러지 보이거나 좀 이상이 느껴지시면 빨리 병원 가셔서 적절하게 치료하시면 충분히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외상성 백내장이라 한쪽 눈이 뿌옇고 비문증도 있고 눈 바깥쪽 빛이 번쩍하는 느낌이 있는데 망막박리 위험성이 있는 걸까요? 언니가 고도근시로 망막박리 수술하더니 겁이 나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상성 백내장이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 유리체가 망막과 원래 붙어 있다가 그게 좀 분리가 되면서 번쩍번쩍거리는 광시증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만으로는 이제 망막박리 위험성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가셔서 이제 산동을 해서 동공 키워서 이제 망막이 찢어진 데가 있는지 꼭 보시는 게 좋고, 언니가 망막박리 수술한 병력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건 가족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영도님 질문 주셨는데 기존의 돋보기로는 잘 안 보여서 돋보기 다시 맞췄는데 기존보다 4단계 정도 올라가서 그런지 잠깐 쓰는데 어지러 잘 안 쓰게 됩니다. 1분도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자꾸 사용하면 익숙해져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돋보기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돋보기는 좀 단계가 올라가서 좀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편한,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를 쟀었을 때 저희 안과 의사나 뭐 안경사 선생님들은 최대로 교정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너무 또 교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또 환자분이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4단계가 만약 어지러우시다면 한 2, 3단계 정도만 올리셔가지고 거기에 좀 적응하시고 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4단계까지 올리셔서 또 적응해서 익숙해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돋보기를 최대한 올리면 잘 보이시긴 하겠지만 어지러우시면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딘가에 좀 선생님이 편한 부분을 찾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찌누기 왕자님 질문이신데 20대 녹내장 말기 환자인데 자아는 섬유질 절제술 받았고 안압 관리가 잘 되는데 우아는 섬유질 절제술 실패 후 아메드밸브 수술하고 안압 항세 써도 안압이 10 중반밖에 안 떨어집니다. 고안압기도 지났고 교수님 말로는 캡슐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5F를 한두 달에 한 번씩 맞고 있는데 캡슐을 막는 안약이나 시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녹내장 수술하고 나서 잘 수술이 돼도 섬유화가 생기면서 거기가 자꾸 구멍이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내장 수술은 우리가 눈 안에 다른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이제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눈 안에 이제 물이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서 안압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길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건데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또 막히고 섬에서 막히고 이래서 이제 5F라는 항암제를 써가지고 거기를 이제 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약이나 이런 것들로 나와있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반복적인 시술로 그 길이 잘 유지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배수로가 있었을 때 배수로가 막히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 흙을 퍼내듯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안압이 10 중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면 비율 잘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찌누기 왕자님 좀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지속적으로 안과 진료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직 젊으셔갖고 좀 시력을 잘 유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현님이신데 이제 한 달 전 안과에서 8만 원치 검사를 받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MRI 같은 걸 찍었는데 눈이 뿌옇게 뭐가 끼는 것 같아서요. 한 달 전 검사 받았을 때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생긴다면 다른 병원 가봐야 하는지 눈에 뭐가 계속 뿌연 게 끼는 것 같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검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요즘 날씨가 이제 좀 춥고 건조해지다 보니 건조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검사하실 때 번쩍하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런 게 있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검사들은 다 안전한 것들이 확인된 검사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진료 보신 병원 가셔서 이제 검사 받아 보시면 적절한 안약 처방 받고 쓰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시간상으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받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은 크리스마스이니만큼 이제 가족 내 그리고 또 개인에게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